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겨울 아니랄까봐 날씨 한번 짱하네요. 이런 날이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을 느껴야 한답니다. 제가 그 생활을 해봐서 잘 알죠. 안녕하세요. 전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은 딱히 하는 일 없이 손녀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하고 있는 건 있는데 당장은 급한 것도 없어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놀 생각은 아니고요. 우리 손녀가 조금 더 클 때까지만 이럴 예정이에요. 아직 나이도 어린 사람이 벌써부터 손녀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누군가는 팔자 좋다 그러실 것 같고 또 누군가는 게으르다 하실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소리를 들어도 딱히 변명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게으른 놈은 아닙니다. 진짜 인생 치열하게 살았으니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부지런하거나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을 때야 여느 평범한 아이들처럼 게으름도 부리고 엄마 몰래 땡땡이도 치던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 그럴 수가 없더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전 대학 입시 준비로 참여할 수 없었던 가족 여행이 문제였어요. 부모님과 여동생까지 총 3명이서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셨어요. 저희야 수험생이니 감히 껴서도 안 되고 낄 수도 없는 가족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가족들이 탄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고 사고 후 도로를 이탈한 차는 근처 나무를 들이받았답니다. 아버지가 졸음 운전을 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경찰 말로는 졸음 운전과 빗길 미끄러짐이 동시에 작용한 사고가 아니겠냐더군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고로 제가 한순간에 고아가 됐다는 것이 문제였죠. 갑작스레 가족을 잃어버린 충격에 결국 마음을 못 잡은 저는 결국 그의 대입에서 실패를 맛보고 재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조부모님께서 저를 거둬주신 덕에 더 이상의 실패는 없었어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고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씩 정상을 회복했죠. 나름 괜찮은 기업에 취직도 할 수 있었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 말고는 그리 특별한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없다는 건 두고두고 후회로 남더군요. 제가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상하게 무섭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사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토록 화목하던 가정이 단 한 번의 사고로 붕괴되는 걸 본 때문인지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간혹 생기던 여자친구와의 만남도 얼마 못 가고 헤어짐을 반복하게 됐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점을 못내 안타까워하셨어요. 제가 34세 할아버지를, 35세 할머니를 차례로 떠나보냈어요. 완벽한 고아가 됐다는 뜻이죠. 미국에 사는 고모님이 계셨지만 제가 어릴 때 이민을 가신 고모님과는 솔직히 그리 정이 없었답니다. 자주 본 적도 없고 하니 더 그랬죠. 안 그래도 부모님의 사고 이후 사람들에게 정 붙이기를 꺼려하던 제가 조부모님이 떠난 이후로는 더더욱 그런 성향이 짙어졌어요. 세상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란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을 만나 온기를 느끼고 서로 기대며 사는 걸 포기하다 보니 남은 건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바로 일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긴 유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은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할머니가 남긴 유산 역시 만만치 않았어요. 고모님은 제가 혼자 살아가야 하려면 필요하다면서 손자인 제가 받아야 할 이상의 유산을 돌려주셨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종잣돈 삼아 제 사업을 시작한 건 놀라운 일도 아니었어요. 제가 화학 제품을 다루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저희 산업 어디 한 구석 화학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가 없답니다. 게다가 제가 영업팀에서 일했던 관계로 전국 유통망이나 네트워크에도 빠삭했으니 제가 회사를 차리고 나서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 회사가 퇴사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 것도 컸죠. 그래서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어요. 사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번다 한들 쓸 데가 없었으니까요. 누구처럼 자식이 있어 학원비를 쓸 것도 아니고 툭하면 명품백을 사달라는 마누라도 없으니 버는 족족 쌓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돈푼깨나 만진다는 소문이 나면 주변에 날파리가 꿰이기 마련이잖아요. 친척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업 때문에 알게 된 지인들이 있긴 했지만 제가 워낙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꺼렸다 보니
저한테 돈 얘기를 꺼낼 만한 정도의 지인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통장에 돈을 불려나갔습니다. 딱히 그럴 목적이 아니었는데 통장이 늘어나는 건 아무래도 제가 이자도 잘 안 붙는 일반식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있는 걸 안타까워한 은행 담당자 때문이었습니다. 허 사장님, 허 사장님처럼 유능한 사업가가 왜 재테크를 안 하세요? 재테크요? 그게 뭔데요? 어차피 돈 쓸 일도 없고. 아이고 나 참. 사장님, 제 말 듣고 한번 제 말대로 해보세요. 저희 은행의 특반 상품이나 고이율 정기적금 같은 데다 자금을 분산 예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금융지주에 보험사도 있으니 그쪽도 많이 활용하시면 노후 대비 걱정은 더실 거고요. 어떠세요? 귀찮은데 그냥 차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어떤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었는지가 뭐 그리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다 은행 담당자의 권유에 따랐던 건 제가 사업가이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당시엔 제가 잘 나갔지만 회사라는 게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기댈 곳이 은행입니다. 그러니 은행 담당자와 친분을 가져놓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심지어는 제 보험까지도 알아서 관리해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은행이라는 곳이 돈을 빌려줬을 때는 악랄한 고리사치 업자랑 다를 바 없는 곳이지만 내가 돈을, 그것도 꽤 많은 돈을 맡겨놓고 있을 때는 제 개인 비서처럼 자금을 관리해주는 일까지도 마다않는 그런 곳입니다. 돈을 다루는 곳이니 돈 많은 사람에겐 누구보다 친절한 곳이란 뜻이죠. 그래서 때론 저 스스로도 제 통장이 몇 개인지 어디 투자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물론 다 설명도 들었고 투자할 때나 보험 가입할 때는 약관을 읽고 서명하기도 했지만 제가 그런 곳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일을 하는 거였지 돈을 버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것 말고도 저를 그 지독한 외로움에서 구원해줄 일이 없었던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었어요. 제가 남들보다 빨리 트렌드를 읽고 사업을 진행해 성공을 거두면 따라붙는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통장에 돈이 쌓였지만 정작 제게 필요한 건 제가 살던 집과 회사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서 어딘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저녁에 회사를 퇴근하고 돌아가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했고요. 그러니 그 둘 말고는 더 필요한 게 없었던 거였답니다. 말 그대로 집과 회사만을 오가며 1살, 2살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바로 그쯤이었어요. 선배는 안 외로워요? 집 아니면 회사뿐이니? 그거면 됐지. 왜? 너도 꼰대들처럼 나보고 결혼이라도 하라고 할 거냐? 내가 선배 결혼을 갖고 잔소리할 처지겠어요. 나도 노총각인데. 나도 이제 2년 후면 40이유. 네가 벌써 그렇게 됐냐? 세월 참 빠르다. 넌 집에서 결혼하란 소리 안 하시냐? 예전엔 그러더니 요즘 좀 잠잠하시네. 선배가 하도 날 부려먹으니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그러시는 거겠지.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들어오고 나서 내가 한숨 덜었다. 혼자서 영업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 고맙다. 고맙긴 하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술이나 한잔 사요. 아이 갑시다. 후배는 제가 이전 회사에 있을 때 제 부사수이던 놈이었어요. 애가 좀 가볍긴 해도 일하는 것만큼은 마음에 들던 놈이라 제가 사실 처음 회사 차릴 때부터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였어요. 그래도 그럴 수는 없었죠. 안정적인 회사를 나와 성공 여부도 알 수 없는 조그만 회사에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제가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자리를 잡아가자 후배가 넌지시 운을 띄우더군요. 척하면 척이죠. 그래서 후배를 저희 회사로 끌어왔답니다. 덕분에 혼자서 감당하던 영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었죠. 그 말은 제가 그 후배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어느 회사건 영업망은 회사 존속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걸 나눌 정도로 후배와는 나름 오랜 시간 교감을 쌓아왔답니다. 그런 놈이 술 한잔 하자는데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술이 강한 체질이긴 하지만 그래도 술자리를 즐기는 건 아니었어요. 영업상 필요하다면 마시지만 개인적으로 술을 마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제가 친구가 없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퇴근 후 술 한잔 하자는 사람들의 제안을 칼같이 잘라내기를 10수년 하다 보니 이젠 그 누구도 제게 술 한잔 하자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남자들이 저녁에 만나 술을 안 마시면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 제게 술을 먹자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후배였답니다. 그렇게 후배 손에 이끌려 어느 술집으로 갔어요. 가끔 오는 일식집이었죠.
후배가 이끄는 대로 룸으로 향하다 적잖이 놀랐네요.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답니다. 오빠, 뭐하다 이제 와. 우리 오빠 기다리다 심심해서 먼저 시작했어. 빨리 와서 앉아. 아, 저분이 오빠가 말하던 분이구나? 오빠 보스. 맞지? 에이, 성질 급한 거하고는 에이, 선배 앉읍시다. 뭐예요? 그렇게 끌려간 자리엔 2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후배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후배랑 꽤 가까워 보이는 여자였어요. 인사해요. 저기가 내 친척 동생인 주연이. 여기는 괜히 따라 나온 승주예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윤승주라고 합니다. 지훈 오빠가 저 좋다고 엄청 따라다니는 인기녀예요. 에이, 또 새빨간 거짓말. 선배는 믿는다니까. 너 그러지 마라. 너 때문에 내 혼사길 꽉 막힌 거 안 보여? 창피하면 저러더라. 뭐해? 주연이 너 인사 안 하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에이, 허진우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주연이, 그러니까 아내를 만났습니다. 후배인 지훈이의 친척 동생이라는 주연이는 그리 말도 많지 않았고 조용히 술을 입에 가져다 가는 것이 인상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주로 후배와 승주라는 그 친구가 대화를 이끌었어요. 처음에는 좀 뜨악하다 싶었는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두 친구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 나중에는 저도 좀 기분이 들뜬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연이한테 말을 걸었던 거고요. 지은이가 주연 씨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친척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사이인데다가 제가 막 사람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사실 지훈 오빠랑 그리 친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일 때문에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승주랑 같이 셋이서 만나다 보니 좀 가까워진 거예요.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생긴 것도 그랬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랬지만 꼭 돌아가신 엄마를 보는 느낌이었달까요? 저희 엄마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저보고 덤벙대는 거 고치라셨는데 어느샌가 저와 주연이 그리고 후배와 승주가 각자 대화를 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답니다. 그걸 눈치챈 후배놈이 수작을 부렸고요. 선배, 오늘 우리 주연이 선배가 좀 데려다줘요. 난 이 화상 데려다줘야 해요. 술도 못 마시는 게 꼭 대작한다면서 이래요. 에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아니야. 오빠 나 버스 타고 가면 돼. 처음 뵌 분한테 그러면 내가 뭐가 돼? 뭐가 되긴 위주연이지. 우리 선배님이 신사라서 술 먹은 여자 혼자 보내면 밤잠을 못 이루는 분이야. 그러니 그냥 내 말 들어. 갑작스런 후배의 말에 저도 좀 놀란 건 사실이었지만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술자리가 이어졌으면 싶었던 차였답니다. 그래서 결국 택시를 타고 주연이 집으로 갔어요. 다행스러운 건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란 점이었어요. 감사해요.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차도 한 잔 못 드리는 건 이해해 주세요. 제가 혼자 살아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주연 씨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요. 아니, 괜찮은데? 괜찮아요. 저야말로 괜찮으니 들어가세요. 그래야 저도 가죠. 그렇게 주연이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원룸들이 많이 몰린 곳이었어요. 후배 말로는 지방에 본가가 있는 친구라더군요. 그러니 서울 생활을 하면서 원룸을 구했을 테고요. 마지막까지 고개를 돌려 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런 게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저는 여자가 먼저 다가와도 한사코 밀어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주연이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친척 오빠의 직장 상사인 사람이니 예의를 지켰달까요? 물론 제 착각일 테지만 중간중간 제가 술을 마시다 다른 곳을 보거나 후배랑 이야기할 때 은근히 시선을 제게 고정시키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그건 그냥 예의상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요. 주연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주연이 생각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그 나이에 누군가에게 먼저 대시한다는 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후배가 그 뒤로 몇 번 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와 주연이의 인연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걸로 마무리되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주연이와 만나게 되었고 나이가 나이인 만큼 오래지 않아 결혼을 이야기하기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답니다. 창립 이래 단 한 번의 위기도 없던 저희가 처음으로 거래 대금을 뜯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운이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받을 돈 못 받는 경우가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전 운 좋게도 7년 만에 그런 일을 당한 거였어요. 그걸 운이 좋다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결혼이 미뤄질 수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돈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게 워낙 불안정한 일이다 보니 제가 가진 돈이 얼마건 상관없이 한 번에 날리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조금 망설여진 거였어요. 괜히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와서 고생시킬지도 모른다 싶어서요. 그래서 오빠는 결혼을 미루자고? 왜? 혹시 잘못돼서 사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네가 고생할 수도 있고 솔직히 우리 결혼 너무 빨리 진행되는 느낌도 있어. 내가 나이가 나이다 보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 아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런 거라면 괜찮아. 내가 오빠 돈 보고 시집 가는 것도 아니잖아. 난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매일 얼굴 보고 헤어지는 것도 싫고. 그래도 내가 불안해서 그래. 선배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 사업 잘하다 망해서 집 넘어가고 가진 돈 다 털리는 경우도 없는 것도 아니고 선배는 네가 혹시라도 그런 일 당할까 봐 겁나는 거야. 나라도 그러겠다. 오빠까지 왜 그래? 오빠가 그리 안 되게 잘 도우면 되잖아. 지금처럼. 그게 내 마음대로 돼. 사업이 뭔지는 알아. 아, 왜 니들이 다투고 그래. 뭐 암튼 그래서 조금 미루면 어떨까 싶어.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한창 그 문제로 다투는데 후배가 나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답니다. 아이,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사업 망해도 주연이는 고생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후배의 말은 그랬습니다. 일단 제가 가진 아파트 명의를 주연이 앞으로 옮기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연이랑 저랑은 법적으로 전혀 남남이니 아파트는 무사할 거란 얘기였어요. 사실 사업하는 지인들 가운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위장 이혼도 불사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요. 근데 그건 좀 너무 편법 같았어요. 저도 그랬지만 주연이가 더 싫었나 봅니다. 왜 그래야 돼? 난 싫어. 결혼하고 혼인신고도 못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 사람 아내라는 건 누가 증명해줘? 많이들 그렇게 해. 결혼했다가 이혼도 하고 그게 사업가들 방법이야. 혼인증명서 그게 뭐가 중요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처음 들었을 땐 말도 안 된다 싶었지만 어차피 후배 말대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심책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며칠간의 다툼 끝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연이가 많이 미안했지요. 오빠, 다시 생각해봐.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오빠가 노력해서 얻은 집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 명의로 하는 게 그렇잖아. 오빤 불안하지도 않아? 내가 그 집 가지고 튀면 어쩌려고. 에이, 튀면 튀는 거지. 네가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그런다 한들 뭐 어때? 난 돈 같은 거 관심 없어. 그냥 일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네가 필요한 거야. 정 불안하면 여기 대고 말해. 뭐라고? 나 이주연은 허진우의 아파트를 잠시 맡아두겠습니다. 허진우가 원한다면 언제든 돌려주겠습니다. 어차피 서류상으로만 명의를 바꾸는 거니까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로 거듭났습니다. 40 넘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긴 해도 어느 젊은 신혼부부 못지않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안 먹어도 배 부르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 모른다는 게 진짜더군요. 그래도 아내가 가끔 불평을 하기는 했습니다. 오빠는 진짜 모아놓은 게 없다. 지훈이 오빠 말로는 돈만 벌고 쓸 줄은 모른다더니 모은 게 없잖아. 모아느라 돈도 안 모았어? 사실 안 모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주거래 은행의 담당자가 저 대신 모아뒀으니까요. 단지 그 이야기를 안 한 것뿐이었어요. 저도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아내와 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달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우리 두 사람 행복할 수 있어서 더 그랬을 겁니다. 모아둔 돈들은 먼 훗날 우리 노후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간 짠하고 터트리면 아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뜨겁던 사랑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는 거더군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 저희 부부는 때론 서로에게 신경을 안 쓰는 순간이 잦아졌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를 먹은 영향이 커지 않을까 싶었어요. 동시에 아내도 바깥 출입이 늘기도 했고요. 처음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뒀던 아내가 언제부턴가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아내와 저 사이에 애가 들어서지 않아서일 겁니다. 저희 딴에는 노력했는데 애가 안 생겼답니다. 애가 없으니 매일 혼자서 지내야 하는 집에서의 생활이 지루했을 테죠. 그래서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저 못지않게 바빠진 게 되더라고요. 가끔 제 저녁을 목 차리는 일이 생겼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일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라느니 아내도 그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세상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부가 연애 시절의 뜨거운 감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죠. 나중에는 정으로 동지애로 살아가는 게 부부죠. 중요한 건 사랑이건 정이건 동지애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상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멀쩡한 아파트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명의를 넘겨준 거고요. 사장님, 난리 났습니다. 와보세요. 저희 거래처 두 곳이 동시에 부도가 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답니다. 회사가 부도 나는 거야 일상 다반사 같은 일이지만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이 동시에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정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답니다. 당장 받아야 할 대금을 못 받게 되면 직원 월급부터 회사 운영비까지 숨통을 쥐어오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아이, 강상무 좀 들어오라 그래. 상우님, 며칠 전부터 회사 안 나오세요. 연락해도 받지도 않으시고.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전화기 줘봐. 아무리 전화를 돌려도 후배 녀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규모가 더 커진 후에는 자금 관리를 후배가 맡았답니다. 가장 믿는 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결혼으로 친척이라면 친척이 된 놈이니 당연히 그럴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놈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잠수라는 게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부도가 난 업체들은 모두 후배가 관리하던 곳이었고요. 그 정도면 이미 징후들이 농후했을 텐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후배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생쇼를 하며 간신히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2달 사이 후배는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사라졌답니다. 걱정도 됐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후배를 만나봐야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답니다. 후배가 제 발로 나타나서는 사표를 던졌으니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이제 선배 밑을 벗어나려고요. 후배는 갑자기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그걸 꿈꾸고 사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하필 그때여야 했을까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독립한다는 걸 못하게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후배가 독립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 이상한 일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후배를 따르던 직원 서너시 후배 회사로 넘어간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저희 거래처가 넘어간다거나 신규로 거래를 트려고 했던 회사들까지 다 저희를 외면한 일은 그냥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될 일이었죠. 그 일로 후배를 만나 대판 싸우기까지 했습니다만 이미 후배는 제가 알던 예전의 그 친구가 아니었어요. 거래처를 잃은 건 그렇다 쳐도 사람을 잃은 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덕분에 안 하던 술을 마셨고 결국 대판 취하고야 말았어요. 그러면서 알지 말아야 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 잠든 걸 확인한 아내가 나눈 통화를 듣고야 말았거든요. 저 사람 회사 이제 망하는 거 시간 문제인 거 맞아? 거래처 다 자기가 가지고 갔지? 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 3년이면 된다면서 벌써 6년이야. 그동안 내가 번 거라고는 이 알량한 아파트 한 채가 다잖아. 진짜 어떡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나 그냥 자기한테 가면 안 돼? 잠결에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계속 모를 순 없었어요. 아내의 말은 곧 그 사람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바로 전화기를 뺏은 건 당연했죠. 야, 이 새끼야. 너 누구야? 누군데 내 여자를... 처음에는 말이 없더군요. 아내 얼굴도 새파랗게 질린 걸 보니 제 예상이 맞은 거였고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기 뒤에 숨는다고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남자면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 나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든 맞서 싸우든 하라고. 바로 그때 전화기에서 들린 목소리는 제 취기를 한 방에 날리는 거였어요. 용서요? 용서 빌면 그 여자 그냥 놔줄 겁니까? 너 지훈이냐? 제가 지훈이 이름을 말하는 순간 아내가 체념한 듯 소파에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 고함도 못 지르겠대요. 더없이 낮은 목소리로 지훈이와 통화를 했고 지훈이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한테 자초지정을 물었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척 오빠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들 짐승이야? 친척 오빠 아니야. 뭐라고? 야, 친척이라고 그랬잖아. 그랬지. 근데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은 건 당신이야. 너 설마. 온갖 나쁜 상상이 다 떠오르대요. 근데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그렇고 그런 사이? 그게 뭔데? 그리고 세상에 처음부터 그런 사이가 어딨어? 보다 보니 좋아지고 보다 보니 그리 된 거지.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 됐어. 너무도 차분한 아내의 말에 피가 확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말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내는 특별히 잘못했다는 기색도 아니었거든요. 그건 후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안하게 됐어요. 근데 나라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선배가 사업 더 키울 의욕도 안 보이니 회사 일에 정이 떨어진 거고 선배가 마누라를 방치해두니 그걸 내가 대신 가진 것뿐이죠. 어차피 세상은 뺏고 뺏기는 거 아닌가요? 정 억울하면 나 한 대 쳐요. 그걸로 퉁칩시다. 바라는 대로 해줬습니다. 한 대가 아닌 10대 정도 때려줬어요. 놀라운 건 아내였어요. 아내는 후배가 맞는 걸 보다 결국 저를 말리고는 후배를 데리고 집을 나섰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대요. 어차피 우리 관계는 끝이야. 지저분하게 말고 깔끔하게 끝내.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둘 중에 하나가 집을 나가면 끝이잖아. 근데 알다시피 이건 내 집이니까 당신이 나가면 되겠네. 이틀 줄 테니까 짐 정리해서 나가줘. 제가 뭘 할 틈도 없었어요. 흡사 잘못을 저지른 건 저라는 식으로 저를 몰아세우고는 후배를 데리고 집을 나갔답니다.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벌을 내리는 건가 했어요. 그때라도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싸웠어야 했는데 그럴 힘이 없었어요. 믿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나니 아무런 의욕이 없었어요.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또 술을 마시고 잠들기만 했어요. 그러다 차를 끌고 나가선 사고를 내기도 했고요. 폐인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저였습니다. 사정이 그렇게 되니 회사에서도 저를 멀리하더군요. 처음 얼마가는 정신 차리라던 직원들이 결국은 제가 안 나가면 회사를 단체로 그만두겠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그걸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얼마간의 지분을 소유하는 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어요. 제가 만든 회사가 저 때문에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도 당연히 나왔죠. 아내가 선심 쓰듯 던져준 얼마의 돈으로 옥탑방 하나를 얻어 매일 술만 먹고 살았습니다. 거의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집이 있는데도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술을 먹었습니다. 집까지 돌아가는 시간이 아까웠답니다. 그렇게 술을 마셔야 제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해서였어요. 이 세상 너무 끔찍해서 뜨고는 싶었지만 차마 제 스스로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술을 독약 삼은 거였답니다. 아무리 타고난 술 체질도 그렇게까지 마셔대면 못 버티더군요. 결국 취해서 잠이 든 걸 넘어 기절하다시피 한 채로 추운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주무시면 큰일 나요. 아저씨, 아저씨. 누군가가 저를 흔들어 깨우지만 않았다면 저는 소원을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꿈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중이었는데 말이죠. 어서요. 네? 제발요.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금세라도 울 것 같던 앳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눈을 뜨자 앳된 얼굴의 여자아이가 저를 보고 있대요. 일어나셨네요. 저 부축해드릴 테니까 일어서 보세요. 어서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 순간 저를 부축한 건 채 20살이 되었을까 싶은 여자아이였어요. 놀라웠던 건 그 아이 몸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누가 봐도 만삭의 몸이었거든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게다가 옷차림새도 말이 아니었죠. 저야 죽자고 덤비는 상황이었으니 그 추위에 아무렇게나 옷을 입었다지만 그 아이는 만삭의 산모였는데도
옷차림새가 형편없었답니다. 집이 없으세요? 어째요?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요. 어디 사우나라도 가서 따뜻하게 계세요. 그 아이가 내민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하나를 보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지더군요. 억지로 삼키지 않았다면 목구멍을 타고 오르던 그게 눈물이 되어서 흘렀을 겁니다. 누가 봐도 가진 전 재산이 분명하지 싶던 그 돈을 제게 선뜻 내민 그 아이는 천사였어요. 제가 돈을 받으려 하지 않자 억지로 제 손에 쥐어주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던 그 아이를 차마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큼 상처 입은 얼굴이었는데 저마저 그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답니다. 잠깐만. 왜요? 죄송해요. 정말로 가진 게 그게 다예요. 더 있으면 더 드리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갈 데는 있어? 네? 그게... 제가 왜 그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자신의 재산 전부를 내어주고 거리를 떠돌다 잘못되었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래도 좋은 일 하나는 하고 가야겠다 싶은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소정이는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소정이는 처음 저희 집에 올 때 정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노숙자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옥탑방이라고 해도 집이 있다는 것도 이상했을 테고 무엇보다 제대로 면도도 하지도 않고 씻지도 않은 사람이니 나쁜 놈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래도 그 아이는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었지요. 보아하니 너도 갈 곳 없는 신세처럼 보이는데 내 말 틀려? 같이 있으려는 거 아니다. 다만 네 뱃속 아이가 이 추위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가 갈 곳만 정해지면 언제든 떠나도 된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여기서 있지 않을래? 네 아이를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소정이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처음 불안해하던 모습과는 달리 제가 면도도 하고 목욕도 하고 제대로 옷을 차려입고 나니 한결 안심하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리 나쁜 인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됐지요. 소정이가 보육원 출신 아이였어요. 18이 되어서 자립하게 되었고 예전 보육원에 있을 때 알던 오빠네 집에서 살다 그렇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놈이 막상 애가 배가 불러오자 불안했던지 소정이에게 애를 떼라고 갖은 몹쓸 짓을 했다지 뭡니까. 애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견디려 했지만 계속 그러다간 애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에 도망치듯 길을 나섰대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거리를 떠돌다 저를 만난 거였어요. 지나 나나 참 인생 바닥이더군요. 그러니 더더욱 그 아이를 감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아빠라는 놈은 애 못 죽여서 안달인데 어쩌려고. 괜찮다면 여기서 살아. 내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생 목숨 끊어지는 건 못 보겠구만. 정말 그래도 돼요? 계속 패기치진 않을게요. 애만 놓고 조금만 몸이 괜찮아지면 저 나가서 돈 벌 거예요. 그래서 애랑 제가 살 공간만 마련하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나중에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러고 싶으면 그러든지. 정을 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살다 보니 그게 쉽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애가 너무 싹싹했어요. 저한테 자식이 있다면 딱 저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전 소정이가 수연이를 낳을 때 자리를 지킨 보호자였지 않습니까? 저희 애기 보셨어요? 괜찮죠? 손가락, 발가락 10개 맞죠? 그래, 건강하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갓 태어난 생명이 그리 아름답다는 걸 수연이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소정이를 산후조리원에 넣어준다고 했는데 그건 한사코 싫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는 신세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비싼 산후조리원에 갈 수는 없다면서요. 그래도 남자인 제가 어찌 몸조리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넣겠다는데 소정이가 그러더군요. 저 무서워서요. 부모님도 저 버렸는데 제가 산후조리원 있는 동안 아저씨가 떠나버리면 저 진짜 어떡해요. 그냥 집으로 가요. 네? 상처 입은 새들은 한 번 다치고 나면 또 한 번 더 다치는 걸 죽도록이나 무서워한답니다. 소정이가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싫다면서 매달렸어요. 그러니 집으로 올 밖에요.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끓여준 미역국을 맛있다며 먹는 소정이를 보면서 그간 제가 살아온 게 너무도 부끄러워지더군요. 그 조그만 놈도 자기 아이를 지키겠다고 그리 열심인데 전 제가 지켜야 할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였어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수연이를 보며 점점 더 그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그때부터 전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소정이를 제 딸로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에이, 소정아, 잘 들어라. 너 이제부터 내 딸해라. 네가 싫으면 권하진 않겠지만 괜찮다면 그리 하자. 아저씨, 한껏 눈이 커진 소정이가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세상에 선의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제 말이 거짓이 아닌 걸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간 제가 보여준 게 있으니까요. 진짜 그래도 돼요? 그래. 그러니 오늘부터는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 할 수 있겠지? 네, 아빠. 아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전 더 이상 무기력하게 술만 마시며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싸움도 마다 않는 투사가 되어야 했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은 이가 바로 주거래 은행의 권 차장이었습니다. 아이, 사장님. 안 그래도 사장님 두고 안 좋은 소문이 많아서 걱정 많았습니다. 근데 얼굴 보니 더 좋아지신 것 같네요. 제가 맞습니까? 그럴 거요. 내가 부탁 좀 드리려고요. 내가 차장님한테 맡겨놓은 것들 있지 않소. 그거 내역들 좀 알려주시오. 통장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 재발급을 해주면 좋겠고. 전 제가 그 정도로 부자인 걸 몰랐어요. 하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이외에 돈은 모두 권 차장이 수거해서 적금이니 국채니 보험 등에 분산시켜 적립했으니 그 내역을 보지도 않았죠. 언제나 돈은 그냥 숫자일 뿐이었어요. 그래봐야 한 1억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았답니다. 그 정도면 우리 세 식구 좋게 10년은 아무 일 안 하고도 까딱없이 먹고 살 정도였죠. 그래도 만족할 수 없었답니다. 저 혼자 살 때야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운 옥탑방조차 감지덕지였지만 그 어린 수연이를 그런 곳에 지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려면 집이 필요했어요.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면 제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구입 가능하지만 그 돈은 당장 생활비로 써야 했어요. 사실 저한테는 집이 있었죠. 바보처럼 악마 같은 두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 뺏겨버린 집 말입니다. 그 집을 되찾아올 생각이었어요. 제가 바보처럼 아무 장치 없이 명의를 넘겨준 집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 궁금해하실지도 모르지만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신이 여길 왜 와? 여기가 어디라고? 왜 내가 못 올 때를 왔어? 여기 내 집이야. 선배, 정신 좀 차립시다. 여기가 왜 선배 집인데? 이거 이 사람 집이지. 왜요? 매일 술만 먹더니 이제 치매라도 온 거요? 기억 안 나요? 자기가 앞장서서 명의를 이 사람 이름으로 해준 거. 기억나지? 내가 바보처럼 니들 두 사람 꼬임에 넘어가서 바보처럼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네. 설령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명의가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왜? 설마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저지른 짓 후회한다면서 울면서 선배한테 이 집 명의 다시 되돌려주기라도 할까봐? 아이, 당신 그럴래? 미쳤어. 이 집 조만간 재개발지구 들어가면 황금알 낳는 거위인데 내가 부처님도 아닌데 그런 짓을 왜 해? 뭐 매일 술 먹다 보니 돈이 떨어졌나 보지. 그냥 한 10만 원 줘서 보내.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도 전해주고. 역시나 뻔뻔한 인간들이더군요. 그러니 더욱 전의가 불타더군요. 내가 너희 같은 인간들이 싫어. 미리 말해주는 거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 내가 당해보니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난 그런 비열한 인간이기 싫어서 미리 말해두려고. 이 집 내가 다시 찾아. 찾나 못 찾나 두고 봐. 아이고 무서워라. 두고 보자는 사람은 안 무섭던데 선배는 진짜 무섭네. 고맙소. 미리 선전포고해줘서. 선배 파이팅! 제 말을 전혀 위협이라고 생각지 않는 눈치대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죠. 제 스스로 명의를 넘겨줬고 쫓겨나면서도 찍소리 한 번 못했던 인간이니 지금 와서 그런들 뭐가 무섭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다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야 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와 손녀가 제 등 뒤에 서서 저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아내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명의는 아내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로 제 아파트였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소송이었죠. 차명으로 낸 부동산 등기가 허위였음을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도 같이 걸었어요. 혹시라도 재판에서 질게 두려워 명의를 넘기는 걸 막으려고 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소송을 낼 때만 해도 콧방귀도 안 끼던 인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명의니 자신 있다는 투였지요. 근데 소송이 시작되면서 자신들도 알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했던 원주인들이 차명 제공자가 오리발을 내밀 때 진행했던 소송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송들 대부분은 원래 주인이 승소한 경우가 많았다는 걸요. 법을 악용한 것은 나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원래 자기 것이었으니 소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거든요. 아내와 후배가 소송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는 정말 놀랬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혔겠지만 1심부터 저한테 지고 나서는 꼬리를 내리고 저한테 애원을 하대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아내가 아파트를 구입한 자금 출처를 단 하나도 갖다 붙이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그 아파트는 제가 원소유자였고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사실 혼이라는 걸 증명해줄 사람은 차고 넘쳤어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제가 아내한테 명의만 넘겨줬다는 걸 짐작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니 현명한 판사님들은 당연히 제가 주인인 걸 알았던 거죠. 당신도 알잖아. 나 당신이랑 살면서 가진 거라곤 이게 전부야. 나 그 정도 자격은 있지 않아? 그래, 다 달라고도 안 해. 그냥 한 3억만 줘. 그럼 나 소송 포기하고 당신한테 집 넘길게. 나도 살아야 되잖아. 이 나이에 집도줄도 없이 쫓겨나는데 돈도 없이 어떻게 살라고. 왜 돈이 없어? 너랑 같이 사는 그놈 집에 가면 되지. 원래 남자가 집 해오는 거잖아. 왜 그래? 회사 대표 사모님께서. 못 들었어? 지훈 씨 회사 처음 잠깐 그러다 거래처 다 날렸어. 그래? 왜 그랬을까? 그렇게 우리 회사 거래처 다 가져가더니 마음이야 안타깝지만 내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난 그냥 내 집 가져가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왜 돈을 줘? 그리고 내가 3억이 어딨어? 당신은 나 쫓아낼 때 돈을 줬던가? 아 맞다. 2천 줬었지. 그래. 내가 거기에 이자 1,000 더 붙여서 3천 줄게. 그걸로 어떻게 살아? 월세도 못 구해. 왜 못 구해? 내가 살았던 옥탑방 보증금이 1,500이야. 구하고도 남네.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왜 못 살아? 나도 살았는데. 이야기 그만하자. 앞으로 2심도 남았고 대법원도 남았네. 물론 당신이 상고를 한다면 말이지. 그동안 변호사한테 줄 돈이나 열심히 마련해야겠네. 여보, 제발. 닥쳐. 누가 여보야? 그건 당신 진짜 여보한테나 그렇게 말해. 분명히 말했어. 대법까지 갈 거면 그렇게 해. 근데 그러면 3천조차도 없을 거야. 그 사이에 변호사비는 계속 늘어날 거고. 잘 판단해. 누가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말대로 했다면 그나마 몇 천은 줬을 겁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못 먹는 밥에 재라도 뿌리겠다면서 끝까지 재판을 이어가겠다지 뭡니까? 어차피 각오한 일이었어요. 제가 바보처럼 행동했으니 그 정도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했지요. 당장 오타방을 나와 조그만 빌라 월세로 들었으니 그래도 추위와 더위로부터 소정이와 수연이를 지킬 수 있었으니 장기전을 못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 인간들이 변호사비를 날리는 꼴을 보는 것도 나름 통쾌했고요. 사실 더 쉽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이 그거였죠. 사진이나 음성 녹음 같은 걸 해놓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설정이었어요. 제가 한참 소송을 준비를 하다 그게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쓰지 않던 클라우드, 그러니까 인터넷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걸 뒤져보니 그 녹음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심 재판 중에 그걸 털었죠. 그걸 듣던 아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대요. 그게 뭐였냐면요. 나 이주연은 허진우의 아파트를 잠시 맡아두겠습니다. 허진우가 원한다면 언제든 돌려주겠습니다. 명의를 잠시 제 앞으로 옮기는 건 저희 사랑의 징표라고 생각해주세요. 한창 그 일로 대립했을 때 제가 농담삼아 아내에게 녹음을 시킨 파일이었어요. 진짜 농담삼아 만들었던 건데 그걸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안 그래도 불리한 재판인데 자기 입으로 명의를 옮긴 걸 실토했으니 더 이상 재판을 할 이유조차 없었답니다. 결국 아내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돌려줘야 했어요. 그래도 전에 말한 대로 3천은 주는 거지? 나 대법원 상고는 포기했다고. 그래,
약속이니까 줘야지. 난 누구랑은 달라서 말이야. 그렇게 3천을 주고 아내를 내 집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소정이와 수연이를 데리고 들어왔죠. 아파트를 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집이라는 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저한테서 쫓겨난 아내는 후배와 얼마간을 더 사는 듯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상대로 불륜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두 사이의 불화가 더 불거졌거든요. 처음부터 신뢰라는 게 없던 관계였어요. 오로지 돈만 쫓던 사람들이었으니 돈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언제든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래야 쓰겠습니까?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은 우리지만 진짜 부모 자식,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로 사는 저희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